그 소리는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난방기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리던 그런 밤이었지요. 손녀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인 서윤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놓고 나는 살그머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 했습니다. 민호는 요즘 늘 그랬습니다.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였지요. 며느리 방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서윤이를 재우고 난 뒤 언제나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며느리 서윤이는 말이 없는 아이입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형광등도 끄고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됩니다. 잠도 없어지고 할 말도 없어지고 그냥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긴 침묵. 그때였습니다. 아주 나지막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며느리 방 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순자입니다. 올해 72살, 아들 민호의 어머니이자 서윤이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연이의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를, 내가 외면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너무 늦게 건넨 그 말 한마디를, 불편했던 동거, 가까운 듯 먼 우리의 거리, 며느리 지연이와 한 집에 살게 된 것은 그 해봄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잠깐만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손녀 서윤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아침마다 아이 밥 차려주고 저녁엔 함께 둘러앉아 밥 먹는 것. 그게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는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먼저 인사를 했고 음식을 드릴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춥네요. 어머니, 서윤이 밥 잘 먹었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늘 짧은 말들, 늘 짧은 대화, 그리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나는 처음엔 그게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굴지 않으려는 거겠지. 조심하는 거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예의가 아니라 벽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유리벽 같은 것. 투명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절대로 부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벽.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차갑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다 털어놓고 살았는데 뭐가 그리 무서운 건지, 뭐가 그리 불편한 건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연이는 매일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서윤이를 씻기고 나면 언제나 그 뒷모습, 언제나 닫히는 그 문. 나는 어느 날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연이가 좀 힘든 거 아니냐?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데.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원래 그래.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거지. 사람이 다 외향적이진 않잖아.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아플 때였습니다. 그날 서윤이가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서 나도 함께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보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는데 서윤이 방에 불이 켜진 걸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그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눈가가 빨개지는 것을. 그런데 지연이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미움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아이가 아픈데 왜 저렇게 무심한 걸까?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무심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서윤이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지연이는 그 새벽에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조용하게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미움을 젓다 말고 멈췄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동거는 서로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일입니다. 나는 그때 지연이의 차가움만 보았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있는 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게 되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저렇다고, 우리 때랑은 다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나는 며느리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매일 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그날 밤이, 또 들려온 목소리. 나는 왜 그 문을 두드리지 못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를 나는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꿈결에 들은 거겠지.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온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하고, 서윤이 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끝내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 방 쪽을 자꾸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잠들었고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날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보다 더 길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들킬까봐 조심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려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 소리, 참으려고 애쓰는 그 울음소리.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노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냥 문을 두드렸으면 됐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했습니다.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내가 들었다는 걸 알면 며느리가 민망해할까봐. 아니면 들어가서 뭔가를 마주치게 될까봐. 나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조용함이 울음보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울음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조용함은 혼자 삼켰다는 뜻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끝냈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날 밤 내내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우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걸까?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잘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저 아이한테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니? 힘드니? 무슨 일 있니? 단 한 번도. 그날 밤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 있다는 것.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손을 들었다 내린 그 순간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지연이는 서윤이를 데리고 잠깐 마트에 갔고 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한번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그러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가는 걸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 물건이니까,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혹시 중요한 연락이면 지연이한테 전화라도 해줘야겠다 싶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 문자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병원 이름, 산부인과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읽었습니다. 분명히 산부인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임신이 된 걸까? 그래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걸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나한테는 말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 기쁜 마음이 올라오려다가 이상하게 그 마음이 완전히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울음소리,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 새벽에 혼자 방 안에서 삼키던 그 시간들.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서윤이를 데리고 들어오며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어.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얘기도, 몸 상태 얘기도, 아무것도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짐을 조금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서윤이도 데려가도 될까요?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서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나는 또 혼자 빈집에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칠 더 있다 들어갈게요. 그뿐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민호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지연이 언제 와? 민호는 잠깐 말이 없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곧 와, 엄마.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 것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퀭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서윤이 방에 짐을 풀어주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유산을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야. 세 번째.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와 박혔습니다. 세 번. 세 번이나.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인 민호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혼자서. 나는 민호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 친정 갔을 때 장모님한테 들었어. 지연이가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봐 라고 했대.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망할까봐 무서운 사람, 말을 꺼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밤마다 죄송하다고 중얼거려야 했던 그런 사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에서 혼자 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잘못을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간 작은 생명들한테 혼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차가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한 번도 나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임신이 어떤 건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생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민호한테 들은 이야기를 나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아직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나갔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때 바빴습니다. 지연이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서윤이가 2살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입덧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나도 기대를 했습니다. 서윤이 동생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때 미역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안 됐어요. 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다음에 또 생기겠지.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 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생기겠지.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입원이었습니다. 민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된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기대를 주면 또 실망을 줘야 하니까. 그러느니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지연이는 산부인과를 혼자 다녔습니다. 예약도 혼자 했습니다.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결과도 혼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서윤이를 씻겼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지연이 혼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겠지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겠지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잠깐 멈췄겠지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다녀왔어요 라고 했겠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겠지요. 울고 싶었을 겁니다. 실컷 울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겠지요. 서윤이가 옆방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으니까, 들킬까봐, 걱정 끼칠까봐, 또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숨을 죽이고 울었겠지요. 그러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겠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의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싫어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차갑다고 했습니다. 속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고 했습니다. 3번, 아이를 3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몰랐고,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는 내내 혼자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며느리 방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편안해서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올렸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은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괜찮냐고 물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해야 하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말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왔는지, 무엇이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한 번도 그 아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후회를 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떤 시어머니였는지를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나는 지연이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아들의 아내, 손녀의 엄마, 이 집의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혼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얘기는 자주 했습니다. 서윤이가 언제 동생이 생기냐? 요즘 애는 왜 하나만 낳으려 하냐? 둘은 있어야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라. 그 말들이 지연이한테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안 낳은 게 아닌데, 가질 수 없어서였는데, 그 고통을 혼자 삼키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태연하게 둘은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칼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건넨 말들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뭔가를 잘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밥을 차리면 맛있다고는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해두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를 잘 챙기면 엄마니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나왔습니다. 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서윤이가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다 싶으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녁밥이 조금 짜다 싶으면 말은 안 해도 티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늦게까지 방에 있다 싶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얼굴들을 다 봤을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한 번도 지연이한테 먼저 다가간 적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지연이 옆에 앉기보다는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대화도 지연이한테 직접 말하기보다는 민호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민호야, 지연이한테 말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말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거리를 만들어 놓고 며느리가 차갑다고 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이번엔 안 됐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래, 다음에 또 생기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봤어야 했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힘들었냐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작은 것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혼자라는 확인이 됐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시어머니한테 기댈 수는 없구나. 그냥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나는 무너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구박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그 아이가 혼자였다는 것.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유산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소급해서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 방문을 두드리는 것, 들어가서 마주 앉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 지연아, 미안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잠시 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어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것인지 아니면 울다가 멈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방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감추려고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내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지연아. 네. 나 알고 있다. 이번 일.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료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감싸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말 못하게 만든 거다, 내가. 내가 나한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다. 그게 다 내 탓이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잡은 것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애는 다시 오면 된다. 너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닿을 줄은. 지연이가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사람이 놓아버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를 안아본 것이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저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되니까 어머니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고 싶었다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점점 더 작아진 겁니다. 나는 지연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눈엔 잘하고 있어. 서윤이 보면 알잖아. 저렇게 잘 크고 있잖아. 그게 다 내 덕이야. 지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아까는 쌓인 것들이 터지는 울음이었다면 이번엔 뭔가 풀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뭐가 또 안 될까 봐요. 계속 이러면 민호 씨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한데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 아이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 거 없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 몸이 아픈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미안해하니? 지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 나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부족한 사람 아니다.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였다.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그게 내 부족함이지. 내 부족함이 아니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날 밤이 처음으로 진짜 한 집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나한테 말해도 된다. 나 그리 무서운 사람 아니다. 지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 진짜 웃음. 나는 방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걸 왜 이제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길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했으니까, 못했지만 결국 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잠시 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것인지 아니면 울다가 멈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방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감추려고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내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지연아. 네. 나 알고 있다. 이번 일.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료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감싸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말 못하게 만든 거다, 내가. 내가 나한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다. 그게 다 내 탓이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잡은 것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애는 다시 오면 된다. 너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닿을 줄은. 지연이가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사람이 놓아버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를 안아본 것이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저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되니까 어머니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고 싶었다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점점 더 작아진 겁니다. 나는 지연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눈엔 잘하고 있어. 서윤이 보면 알잖아. 저렇게 잘 크고 있잖아. 그게 다 내 덕이야. 지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아까는 쌓인 것들이 터지는 울음이었다면 이번엔 뭔가 풀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뭐가 또 안 될까 봐요. 계속 이러면 민호 씨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한데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 아이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 거 없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 몸이 아픈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미안해하니? 지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 나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부족한 사람 아니다.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였다.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그게 내 부족함이지. 내 부족함이 아니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날 밤이 처음으로 진짜 한 집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나한테 말해도 된다. 나 그리 무서운 사람 아니다. 지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 진짜 웃음. 나는 방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걸 왜 이제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길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했으니까. 못했지만 결국 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가 날 만큼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침에 지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에는 밥을 차려놓고 드세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먼저 물어봤습니다. 나는 괜히 쑥스러워서 아무거나 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 진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도. 우리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이쪽 무릎 저쪽 무릎을 번갈아 오르내렸습니다. 지연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은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끓이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요. 호박 넣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내가 호박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한 적도 없었는데, 물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아이는 그냥 보고 알았던 겁니다.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나는 그날 된장찌개를 2그릇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더 드세요 하면서 퍼줬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 뒤로도 지연이는 가끔 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는 척하며 설명해 줬습니다. 지연이는 잘 모르면서도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잠든 뒤였습니다. 민호도 들어와 씻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처럼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이따 자려고. 지연이가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똑같이 조용한 밤이었는데 그때는 그 조용함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요즘 괜찮아요.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조금 괜찮아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연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저 계속 몰랐을 것 같아요. 뭘? 어머니한테 기대도 된다는 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기대도 된다는 것, 그것을 그 아이가 몰랐다는 것, 내가 그걸 알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 지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원래 사람한테 기대는 걸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혼자 해결하는 게 더 편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냥 혼자 하려고만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와주셨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나는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며느리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 목소리가 그 방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보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웃어보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가 봤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눈물이 해퍼져서.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을 했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 민호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연이가 단팥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을, 혼자 산책하는 걸 즐긴다는 것을,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자거라.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그 소리가 차단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잘 자라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또 보자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웠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편안히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삼키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처음으로 지연이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민호한테 말하면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고생이 많다. 민호가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요, 엄마?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연이지, 누구겠니?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몰랐는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돌아서는 순간 눈가가 촉촉한 것을 봤습니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극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지연이의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가 하루아침에 친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밤마다 들리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라는 소리,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소리,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삼키던 그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따금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웃음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 지연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 어머니, 나는 그 소리가 좋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 손을 잡는 것,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 작은 것들로 달라집니다. 나는 72살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으니 됐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우리 딸.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